잘해준 사람보다는 그 군대 있을 때 이제 갈궜던 선임들이 훨씬 더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게 이제 저의 어떤 생존과 직결이 됐고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스트 뇌과학과의 교수로 있는 현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뇌과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고요. 뇌과학이라 하면 뇌인지과학, 뇌의학학, 그리고 뇌공학, 그를 아우르는 그런 학문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기억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거든요, 우리 뇌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어떻게 시각화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뇌는 기억을 하는 쪽보다는 까먹는 거에 더 익숙하고 더 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들은 쉽게 잊혀집니다. 까먹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단기 기억들이 보통 장기 기억으로 가는 데는 기억 응고화 과정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열정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들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해마를 속이는 게 중요합니다. 해마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썩은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린다, 배탈이 난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소크라테스가 언제 죽었는지를 기억하는 게 더 쉬울까요? 후자 같은 정보는 사실 해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삶에 중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억들은 주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썩은 음식을 먹었을 때 탈이 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해마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떤 그 정보들을 암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 해마도 삶에 필요한 정보가 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같은 사건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미치는 영향들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개인적인 관점이라든지 견해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달리 기억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더 이제 강조해서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된 정보가 끼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건을 겪을 당시에 감정 상태라든지 어떤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기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일례를 들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했는데 저희 누나가 수영 선수 출신이었어요. 어렸을 때. 한 30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수영을 했다라는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수영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최근에 이제 무슨 동창 모임을 나가셔갖고 저희 누나 이름을 대고 그 동생도 수영을 잘했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의 기억이 좀 왜곡이 됐구나, 이제 이런 거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우기시는데 제가 최근에 그 수영대회 나가서 메달을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수영도 잘 안 배워본 애가 수영을 잘하냐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했었다고. 인지유연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뇌의 고위인지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어릴 때는 이 뇌의 가소성이 높기 때문에 인지유연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기가 되면서 이 인지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수많은 경험에 의한 어떤 고정된 선택 패턴, 학습 패턴 때문에 유연하게 사고를 못하게 되는 거죠. 성인기에도 충분히 인지유연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어떤 열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인지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자주 회자가 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세로토닌은 이제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이 신경 조절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그리고 아세틸콜린, 이런 신경 조절 물질 굉장히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데, 세로토닌이 기쁨과 행복의 전구 물질이라고 매체에서 다수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아는 한 세로토닌은 기쁨과 어떤 행복과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 뇌의 가소성을
높여주는 그런 이제 신경 조절 물질이라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 많고요. 저도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루시에서 우리 뇌는 10%만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 영화 내용에 나오는데, 사실 우리 뇌는 항상 100%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펑셔널 MRI를 통해서 우리 뇌는 항상 100%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일례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있거나 말을 하고 있을 때, 또는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각각의 뇌 영역에서는 활성 상태가 됩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각 다른 시기에 엄청 협력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단 한순간도 쓸모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감정과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예시로 좀 들어볼게요. 영화에서 보시면 각각의 감정들이 라일리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쁨이란 감정은 좀 더 긍정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고요. 반대로 이제 슬픔과 불안은 뭔가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좀 더 회피할 수 있는 반응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영화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그냥 이제 이성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감정에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영화에서 보면 버럭이의 감정이 더 좀 우세해갖고 결국에 가출하게 되는데, 어릴 때라든지 청소년 시기에는 이제 뇌 발달 같은 게 성인처럼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억제하는 방법을 잘 학습을 못해서 혹은 잘 못 배워서 아마도 이제 가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원숭이에요. 제가 원숭이고 저는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제 저의 뇌의 내부 상태는 배고픔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바나나가 떨어져 있는데 제가 뛰어가서 주워 먹으면 되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만약에 옆에 뭐 호랑이나 사자가 있으면 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배가 고프지만 이제 호랑이나 사자를 보면 뇌의 내부 상태는 이제 두려움이나 어떤 무서움, 뭐 불안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호랑이나 사자가 나를 쫓아오는 속도도 계산을 해야 되고, 내가 바나나를 찝었다가 도망가는 속도도 계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산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듯 이제 이런 뇌의 내부 상태에 따라서 혹은 감정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광유전학이라는 툴이 있는데요. 원리는 이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신경세포 또는 비신경세포에 도입을 시켜서 특정 파장대의 빛을 조사할 때 그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들이 신경 활성을 조절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오고 나서도 지금 20년이 훌쩍 지났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요. 광유전학 기술들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특정 뇌 영역의 특정 신경세포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수 있게끔 도와준 테크닉 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박사후 과정으로 미국의 그 막스 플랑크 플로리다에 있는 신경과학 연구소에 합류를 했을 때의 일인데요. 기억을 끄집어낼 때 사용되는 그런 세포들이, 신경세포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을까? 제가 참여한 그 기술 개발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바로 켈렛이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칼슘과 라이트, 그 빛을 이용해서 활성화된 신경세포를 표지하고, 표지된 신경세포가 진짜 이런 행동을 유발하는지 이런 것들의 인과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세포들이 특정 기억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행동들에 관여하고 있다를 알기 위해서는 이 칼슘의 활성을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지만 이 켈렛이라는 센서를 이용하게 되면 그 순간에 어떤 신경세포들이 참여했는지, 활성화됐는지를 우리 눈에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습과 기억도 좋고 고위인지 기능도 좋은데 신경과적인 질환이라든지 뇌질환에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뇌전증 마우스 쥐를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필로카파인이라든지 아니면 카이네엑시드 같은 거를 이제 쥐에다 복강 주사를 하게 되면 이제 쥐가 뇌전증이 오겠죠. 이제 그때 이제 청색광을 막 쬐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쥐의 뇌를 꺼내서 봤더니 정말로 많은 세포들이 이제 초록색 형광 물질을 갖고 있었어요.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한 번 쥐의 뇌전증을 일으킵니다. 약물을 넣어갖고. 그때 저희가 이제 옐로라이스를 쬐줬더니 정말 놀랍게도 뇌전증이 억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뇌전증이 왔을 때는 전형적인 피노타입을 보이다가 저희가 옐로라이스를 쬐주고 난 다음에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다녀요. 레버도 누르고 전혀 고통스러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던 그때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켈라잇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특정 활동에 반응하는 세포들을 표지를 할 수가 있고 표지된 신경세포의 기능까지 저희가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고 제어할 수 있다. 이런 툴들을 개발하게 된 거죠. 뇌과학은 맛집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발견과 지식을 맛보는 그런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뇌과학은 두통이다.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통과 같은 단어를 골랐습니다. 또 있어요. 뭐 뇌과학은 퍼즐이다도 있고요. 뭐 뇌과학은 뭐 모험이다, 열쇠다, 미래다, 무한리필이다, 멘붕이다.